안녕하세요. 김영민의 명품 주식 아카데미. 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아우, 정말 힘들었어요. 지난주에 진짜 목요일, 금요일 날 이틀은 제 기억에서 좀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좀 어려운 시장이었거든요. 그쵸. 근데 다행스럽게도 네. 어제 오늘 시장이 조금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투자 심리가 이제 조금 회복되고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좀 손실이 많았던 분들은 열심히 이제 매매를 해가지고 네. 만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이 또 메이시네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목을 너무 혹사시켜가지고 지금 목이 좀 메였는데 어쨌든 네. 그 정도로 지금 최근에 시장이 어려웠어요. 그쵸.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대한민국에 같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감을 조금 회복하시고 네.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네. 계좌 회복을 빨리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고민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식 아카데미 지난주 네. 이 시간에는 백신에 대해서 배워봤었는데 그렇죠. 사실 제약바이오도 한동안 참 안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또 제약바이오, 정치 테마 쪽에서 힘이 실리면서 네. 또 그 실렸던 힘들이 많이 오늘 빠지면서 또 반도체랑 수합이 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이 또 나름대로 공평하지 않나 뭐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백신 2탄으로 치료제에 대해서 또 배워보기로 약속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이슈를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역사적인 또 사건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이제 미국 승인을. FDA에서 이제 화이자 화이자. 백신을 공식적으로 이제 승인을 했다라는 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아니 공식적으로 승인도 안 된 걸 강제로 국민들한테 지금 접종을 하라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미국이 최근에 이제 접종률이 둔화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되게 고심을 하고 있다가 FDA가 이제 화이자를 공식적으로 이제 승인을 하면서 이거는 공식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다라고 선포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제 공격적으로 의무 접종을 이제 추진을 할 수가 맞아요.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죠. 정체되어 있던 사실상 미국의 백신 접종률도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는 거고 지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접종률이 또 높아지면은 경제 회복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또 하나 해소되는 거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도 당연히 반가운 소식일 수 있거든요. 호재죠. 근데 네. 단순히 이게 이제 백신 관련된 종목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미국 시장을 보시면은 이 화이자 백신이 공식 승인받았다는 재료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호전되는. 최고치. 사실 나스닥의 기술 쪽에 지금 반등이 세게 그렇죠. 들어왔고 반도체 막상 종목들 화이자 올라오고.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주가가 맞아요. 그렇게 많이 오르진 뭐 않았어요. 2%밖에 안 올랐거든요, 화이자는. 네.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좀 중요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우리 시장이 아무래도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백신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저점 매수가 좀 형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2탄으로 지난주에 이제 백신 해드렸으니까 네. 치료제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진짜로 이 정도 되면은 돗자리를 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희가 백신 그래도 얘기했는데 백신을 어쨌든 미리미리 미국에서 딱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것 같은데 네. 치료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좀 공부를 해놓으시고 이 네.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종목들을 좀 빨리빨리 선점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아유, 같습니다. 도사님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네. 치료제 배워봤으면 이번 주 그리고 네. 늦어도 다음 주 화요일 전까지 뭔가 치료제 이슈 나올까요? 네, 오늘 그래서 종목을 또 어쨌든 좀 골라오긴 했는데 그 중에서 좀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들이 좀 나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네. 본격적으로 네. 교육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그럼 타이틀 뭔지 바로 열어볼까요? 네. 타미플루를 찾아서 뭐 갑자기 뭔 타미플루냐. 이게 이제 네. 제가 이제 좀 상징적으로 사실은 이제 신종플루 때도 우리가 이제 타미플루 덕분에 이제 극복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쵸. 이런 이제 획기적인 치료제가 나와주면은 위드 코로나가 이제 가능한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정부에서 9월이나 10월 정도부터는 위드 코로나 말 그대로 그냥 인류가 이제 코로나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믿을 만한 치료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내가 감기가 걸리면 약국 가서 그냥 처방 없이 종합 감기약 그냥 사가지고 그쵸. 감기약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뭐 타이레놀도 있고요. 그렇죠. 네. 증상이 좀 심하면 병원 가가지고 진료받고 처방받아서 또 약을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확실한 치료제가 있고 감기가 걸리더라도 나는 치료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 걸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맞아, 뭐 패닉이 오진 않죠. 그렇죠. 감기가 근데 걸렸다고. 위드 코로나가 가능하려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것도 이렇게 가능해져야 되거든요. 백신이 지금 만들어졌고 거기에다가 치료제까지 같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위드 코로나가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타미플루와 같은 이런 획기적인 이제 치료제가 조금 나오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특히나 우리 국내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 치료제와 관련된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진이랑 타미플루는 그냥 상징성으로 상징적인 갖고 거고 온 걸로. 오늘은 이제 네. 타미플루를 찾아서 요걸 이제 조금 해석을 해드리면 네. 코로나19 치료제를 찾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이제 지속되고 있어요. 내용적인 측면, 왜 이제 치료제가 이제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네. 준비해온 슬라이드인데, 경제 회복 경로의 가장 큰 불확실성. 사실은 어찌 보면 저는 이게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게요. 네. 경기가 지금 상당히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됐었잖아요. 만약에 델타 변이 확산이라든지 코로나19 재확산이 아니었다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마 지금보다도 시기가 훨씬 좀 더 강했을 거예요. 앞당겨졌을 수는 그러니까 있겠죠. 테이퍼링도 더 빨리 했을 수도 있고 그쵸. 금리 인상 시기도 더 앞당겨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변이 바이러스 확산되고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이슈 때문에 사실은 그 이슈 때문에 지금 많은 의사결정들이 좀 지연되고 있는 그쵸.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불확실성의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바로 이거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고용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 테이퍼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변이 바이러스와 또 상관관계를 가지고 지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다. 핵심 이슈 이런 지표들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이 그쵸. 이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이 확산에 따른 이 치사율이 또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어쨌든 우리 국내는 치사율이 1% 미만이었는데 최근에 확진자 숫자가 급증을 하면서 사망자 숫자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면 코로나19 치사율이 1%다. 100명이 걸렸을 때 사망자가 1명이다. 물론 이것도 절대로 낮은 건 아니에요. 근데 작년에 처음 이제 코로나19가 발병을 했을 때 한때는 막 치사율이 8%, 10%가 넘어가는 나라들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치사율이 좀 치명적이었다가 치명률, 이 치사율이 떨어지면 그래도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더라도 혹시나 내가 바이러스에 걸리더라도 죽지만 않으면 치료를 하거나 어쨌든 연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임팩트가 좀 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치명률을 관리하는 게 앞으로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가 좀 될 수 있는데 그 또한 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된 이제 상관관계가 상당히 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상 백신 가지고만은 안 된다. 백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료제는 꼭 필요하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께 당위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께 가야죠. 함께 가야 된다는 그쵸. 거예요. 네. 명확하게 목적이 다른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예방 백신은 차원. 예방하는 거죠. 예상이 아니고 예방하는 거죠. 네. 예방. 치료제는 이제 사후적으로 만약에 코로나19 확진이 됐을 때 치료제를 써가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극복하게 말 그대로 이제 치료를 하게 만드는 거고 코로나19 백신은 예방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걸리지 않게 몸속에 그렇죠. 항체를 미리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두 가지는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양립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백신과 치료제를 함께 사용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 어디에 효과가 극대화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사율을 낮추는데 백신과 치료제가 함께 있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은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쉽게 독감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맞아요. 독감 백신 맞는다라고 해서 예방 독감 안 걸리는 거 접종했다고 해서 아니거든요. 저는 독감 예방 접종했는데 네. 오히려 AB형이 2개 다 걸렸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접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독감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차원이 될 수 있겠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감염이 돼가지고 내가 중증으로 전이가 됐을 그렇죠. 때 후유증이 너무 심하잖아요. 독감에 걸리면 풀풀 털고 며칠 아프다가 그냥 정상적으로 우리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감염이 됐다가 중증으로 전이되면 폐 섬유화부터 해가지고 온갖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부작용이 이제 인체에 남는지가 연구된 결과들이 많이 없기 아직은 때문에 몰라요. 여전히 인류가 이제 좀 두려워할 수밖에 네. 없는 거예요. 근데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몸속에 어쨌든 항체가 생긴 거잖아요. 네.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내가 감염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중증 이상으로 전이될 확률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예방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무조건 아예 백신을 접종받으면 감염이 안 된다가 아니라 혹시나 감염이 되더라도 확률을 좀 그렇죠. 낮추고. 중증으로 전이되는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백신을 접종을 꼭 받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됐을 경우에 또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네. 치료제도 필요한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치사율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제 개발에도 절대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좀 의학적인 얘기고 어려운 얘기인데 치료제의 이제 작용 원리 제가 이제 식약처에서 요 이제 그림을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간단하게 보시면은 치료제의 이제 작동 원리 여기 보시면은 뭐 중화항체 치료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림을 통해서 이제 보는 핵심적인 건 그거예요. 몸속에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기전을 통해서 그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바이러스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바이러스가 몸속에 침투를 해가지고 온 몸의 장기로 퍼지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 기능을 하는 이제 치료제들을 요렇게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중화 항체가 형성되고 뭐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되고 어쩌고저쩌고 요런 경로를 통해서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는 단계다. 요렇게 이제 작동 원리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그림도 한번 볼게요. 작동 원리는 이제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치료제의 이제 종류에 대한 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요렇게 이제 코로나19 치료제가 4가지 정도 크게 분류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네.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중화 항체 치료제. 백신과 마찬가지로 몸속에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중화 항체를 투입을 해가지고 그 중화 항체가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게 만드는 거. 요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 만든 CTP59, 레키로나주. 레키로나주. 이게 중화항체 치료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요즘에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이 레키로나주가 뭐 유럽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승인받을 가능성이 뭐 높아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제약 이런 종목들도 주목을 좀 받고 알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혈장 분해 치료제. 요게 이제 면역 글로불린을 이제 분리를 해 가지고 치료하는 거. 요게 이제 녹십자가 하다가 임상이 이제 엎어져 가지고 중단을 했어요.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혈장 치료제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항바이러스제 이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우리가 이미 시중에는 정말 많은 이제 바이러스와 싸우는 말 그대로 이제 바이러스가 몸속에 침투를 하면 몸속에 이제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그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바이러스가 면역 세포까지도 무력화시키는 바이러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지독하잖아요. 그래서 무력화되어 있는 이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기전 그게 이제 항바이러스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바이러스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게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거. 그게 이제 항바이러스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 외에 뭐 면역 조절제 여러 가지 이제 치료제들이 있다. 이런 유형으로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로 이제 개발된 게 가장 대표적으로 렘데시비르. 아. 요게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치료제였는데 항바이러스제로 그렇죠. 개발되어 있는 치료제였는데 써보니까 코로나19에도 효과가 좀 있더라. 그래가지고 미국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한 게 바로 렘데시비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대로 치료제를 이제 분류를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이제 서론이었고, 네. 뭐 중요한 건 이제 기업이죠. 어떤 기업이 어떤 하고 기업들이 있냐? 그러면 이런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가?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짜 정보네요. 네, 역시나 이게 화면이 조금 작아가지고 잘 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역시나 이것도 이제 이미 식약처에서 다 공개를 해 놓은 내용이에요.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을 승인받은 기업이 총 12개입니다. 12개. 그 12개 기업을 제가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크리스탈 지노믹스. 여러분들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회사가 이제 카모스타타라고 하는 걸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기전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대용제약이 이제 최근에 임상 3상에 대한 이제 중간 결과가 있었는데 사실 썩 그렇게 좀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3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엎어진 게 아닙니다. 항바이러스와 관련된 3상에 이제 진입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대웅제약. 그 다음에 이제 제넥신은 이제 GXI7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1B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거는 단계가 좀 높아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넥신은 최근에 GX19를 가지고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치료제 쪽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성공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고. 지난 시간에 백신 얘기했을 때 제넥신은 그렇죠. 좀 제넥신 가능성이 얘기를 높다고 해드렸잖아요. 제넥신은 오히려 평가해 주셨죠. 백신 쪽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더 가져보시는 네.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CTP59 말씀드렸죠. 레키로나주라고 이제 불리죠.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역시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어. 사실 국내에서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12개 이제 기업의 치료제 중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승인을 받은 거는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처방도 좀 되고 있고 네. 유럽이나 호주 쪽에서 또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레키노나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화약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면메드, 녹십자, 웰빙 이런 기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근당도 있어요. 종근당은 이제 나파모스타트 요거 가지고 역시나 임상 3상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종근당도 임상 3상의 중간 결과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다 지금 유효성을 입증을 못하고 있는데, 유효성을 입증을 못한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제라고 돼 있잖아요. 네. 신 돼 있고 제라고 돼 있는 이게 뭐냐면, 신은 말 그대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해가지고, 레키로나주 같은 경우에는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해가지고 요걸 이제 항체 치료제로 이제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거 카모스타트라든지 나파모스타트 같은 경우는 이미 있는 치료제예요. 있는 약물인데 요거를 코로나19 치료제로 한번 써보면 어떨까? 아.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약물 효과에서. 재창출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약물 재창출의 방법과 신약 후보를 찾아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임상을 진행하는 그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화면 중에서는 네. 가장 가능성이 뭐 높은 게 당연히 이제 셀트리온이고, 그 다음은 이제 대웅제약 정도, 그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뭐 순서가 지금 가능성을 중요도를 얘기한 건 꼽아주신 아니고요. 네. 무작위로 그냥 올라와 아,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3상까지 진입해 있는 회사가 이제 대웅제약하고 종근당 요 정도가 이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이미 이제 긴급 승인을 받았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또 보도록 할게요. 남아 있는 기업들 이제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은 우리나라 기업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치료제와 관련된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고, 역시나 항바이러스제.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은 경구용 치료제 지금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텔콘 RF 제약, 그 다음에 한국 화이자 제약, 요런 기업들이 국내에서 임상 1상 또는 2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딱 보시면은 눈에 띄게 딱 기억나는 치료제 종목 중에 없는 애가 하나 있잖아요. 어떤 거죠? 뭘까요? 동엽 씨, 뭘까요? 파미셀. 파미스텔 말고 가장 대표 작년에 정말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 있잖아요. 그 신풍제약. 그렇죠. 신풍제약. 신풍제약 아닙니까? 이거 신풍제약. 네. 맞췄어요. 신풍제약. 네. 신풍제약이 사실 방금 화면에서는 빠졌잖아요. 네. 네. 근데 왜 빠졌냐면 제가 방금 이 리스트업 해드린 12개 기업은 네. 국내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아, 기준이. 네, 근데 국내에서 임상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우리 국내 기업인데 네. 해외에서 또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그쵸? 기업도 있거든요. 네, 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신풍제약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든지, 오. 요런 올리패스라든지, 네. 요런 기업들이 또 있거든요.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네. 요런 기업들도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왜냐하면 해외에서 이제 임상을 진행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환자를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도 확진자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임상 환자를 구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뭐 많이 나와봤자 뭐 100명, 200명 요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표본 자체가 그래 굉장히 임상을 적죠. 하려면은 코로나19 환자가 많아야 되는데, 그쵸, 그쵸. 환자가 없으니까 해외에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치료제를 개발을 했는데 비용. 비용도 비용이지만 개발에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쳐보자고요. 네. 개발에 성공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내수에만 하긴 임상을, 조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임상을 승인을 받았다는 거하고, 예를 들면 뭐 미국이나 호주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임상을 진행해가지고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면 훨씬 공신력도 공신력이 분명히 좀 있죠. 차이가 날 거고, 그쵸. 수출을 할 때도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해외에서 이제 임상을 또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쨌든 국내 기업들이 국내에서만 또 임상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네. 해외에서도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그걸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 되고, 제가 열거해드린 종목들 외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아마 대부분 다 여기에 리스트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해외에서 임상을 진행한다라거나, 혹은 후보 물질의 단계. 아. 후보 물질의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임상을 할 때
전임상과 임상 이렇게 나누잖아요. 후보 물질 단계는 말 그대로 전임상. 전임상. 사람한테 이제 접목을 시키기 전에 원숭이라든지 생쥐라든지 동물에게. 동물한테 먼저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효과가 있다, 안전성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실험을 하는 단계가 이제 임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 나는 분명히 치료제 관련주라고 해서 들고 있는데 여기에도 없고 해외에서도 지금 임상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업은 후보 물질 단계에서 치료제를 개발을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예요. 치료제와 관련된 기업들도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종목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 어쨌든 어떤 종목들을 선정하는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오늘 화이자 백신이 이제 세계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승인을 받았고 그러면 이제 치료제 개발도 저는 분명히 멀지 않았다라고 그러네요. 봐요. 왜냐하면 다국적 제약 기업들, 화이자를 포함해서 뭐 머크 이런 로슈 이런 기업들이 치료제도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최근에는 가장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게 경구용 치료제. 맞아. 렘데시비르처럼 이렇게 주사를 하고 뭐 이런 거는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처방의 비용도 너무 비싸요. 타미플루가 왜 획기적인 치료제였냐면 상용화가. 약국 가서 사가지고 그냥 물에 그럼요. 타서 마시거나 알약으로 먹으면 되거든요. 네. 그런 치료제를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화이자라든지 머크라든지 로슈 같은 이런 기업들이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을 이제 봤을 때 아까 제가 리스트해드린 기업들 중에서도 경구용 제재로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분명히 있고 네. 또 경구용 치료제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최소한 후보 물질 단계나 일상 단계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시장의 반응이라는 게 뭐 테마성으로 막 이런 종목들이 워낙 잘 갈 때는 이게 뭐 후보 물질이든 일상이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막 다 올라가는 작년에는 분명히 그랬어요. 그쵸. 치료제 종목들이 네. 뭐 원숭이 실험했는데 뭐 몇 배 효과 있다 그러면 막 상한가 가버리고 그런 맞아요. 경우들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되고 최소한 임상 이상에 진입한 기업들 중에서 성공 가능성을 한번 타진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보시면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구용 경구용. 플랫폼 어쨌든 치료제는 복용의 편리성 그리고 가격 이런 것들을 또 안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치료제가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경구용 치료제가 가장 좀 적합한 방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동아기업부터 해가지고 유나이티드 제약, 삼천단 제약 뭐 이런 기업들이 경구용으로 지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치료제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네. 결국에 궁극적으로 백신과 치료제가 세트로 움직여야 된다는 건 알겠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는 백신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될까요? 치료제를 더 봐야 될까요? 미래를? 아직까지는 백신 쪽이 그래도 좀 뜨거운 이슈예요. 그래도 왜냐하면 뭐 백신이다. CMO 얘기도 있고 네. 뭐 모더나니 화이자니 막 백신 수급에 대한 얘기들이 여전히 시장에 좀 관심을 많이 그쵸. 갖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네. 조정이 조금 들어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2차전지 종목들이 쉬니까 반도체가 살아나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제약바이오 기업들 안에서도 이제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쉬면 오히려 CMO 기업이라든지 치료제 치료제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쪽으로 이제 수급이 순환매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이클을 미리 준비하자라는 차원에서 네. 오늘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을 얘기해드린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치료제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